1990년 1월 CNN 화면에 초록색 야간 투시경 영상이 비칩니다. 바그다드 상공을 가르는 미사일 궤적. 사람들은 TV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월계에서는 매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돈은 왜 들어왔을까요? 이제 당신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이번 중동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전된다면 당신은 월요일 아침 어떤 버튼을 누를 생각입니까? 매도입니까? 아니면 대기입니까? 저는 하나의 도발적인 예측을 던지겠습니다. 전쟁은 종종 주가의 바닥 신호가 됩니다. 아마 이렇게 반박하고 싶을 겁니다. 전쟁인데 어떻게 주가가 오릅니까?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다 악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쟁은 분명 악재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경제 시스템을 동시에 흔드는 충격이죠. 하지만 시장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직 계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핵심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알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다음 주에 큰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말합니다. 언제 발표할지 아직 몰라.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어. 이 상태가 가장 괴롭습니다. 준비를 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라고 딱 정해지는 순간 부담은 여전하지만 전략은 세울 수 있습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 8월 이후 S&P 500은 약 18% 하락합니다. 공포가 확산되던 3개월 동안 투자자들은 혹시, 만약, 어쩌면 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며 매도합니다. 그런데 1991년 1월 17일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한 바로 그날 S&P 500은 하루에 3.7% 급등합니다. 그리고 4주 만에 약 18% 상승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시장은 오히려 안도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주가는 오른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구조입니다. 시장은 결과보다 확정성을 선호합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상태는 최악이지만 났다는 순간부터는 시나리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침공 직전 3개월 동안 시장은 약 14% 하락합니다. 하지만 개전 직후 바닥을 찍고 그해 S&P 500은 30% 이상 상승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2.6% 급락했지만 그날이 당이 저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전쟁이 터지면 망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통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은 공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공포는 가격을 낮춥니다. 자본이 싫어하는 것은 방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뉴스는 자극적이고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유가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전쟁 이전의 불확실성입니까?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공포에 휩쓸릴 것인지 구조를 볼 것인지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패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생각보다 반복적입니다. 이제 그 구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전쟁의 심리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심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가 흔들리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지도 위로 시선을 옮겨보죠. 이란과 오만 사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3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도 짧은 이 바닷길을 매일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입니다. 숫자 하나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계 석유 5배럴 중 한 배럴이 이 좁은 통로를 지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차에 들어가는 기름, 공장에서 돌아가는 발전기, 비행기를 띄우는 항공유, 그 모든 흐름의 일부가 이 33km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이 부분적으로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뛰고 있어도 산소는 온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럽고 시간이 지나면 장기가 손상됩니다. 지금 이란이 위협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미 일부 유조선이 항로를 우회하거나 통과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급등했고 해상 운임 지수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물류 비용의 상승 신호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73달러를 넘어섰다는 보도, 아마 당신도 보셨을 겁니다. 만약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150달러, 일부 시나리오는 180달러까지 언급합니다. 1970년 오일 쇼크 당시 유가는 4배 이상 급등했고 미국 소비자 물가는 연 14%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겠습니다.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비용의 기초층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가 기초를 이루듯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바닥을 형성합니다. 반도체 공장도 물류센터도 데이터 센터도 결국 전기를 먹습니다. 전기는 석유와 가스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유가 상승은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비용 구조의 재설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류비가 오르면 유통 마진이 줄어듭니다. 기업은 가격을 올리거나 이익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긴장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밀려나고 긴축 기조가 유지됩니다. 이게 단순한 원유 뉴스입니까? 아니면 통화 정책의 방향을 흔드는 사건입니까? 여기서 스케일을 한 단계 더 올려봅시다. 전 세계 공급망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반도체 하나를 생산하는데 수십 개 국가가 관여합니다.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비료, 합성 섬유. 이 모든 것이 원유 파생 제품입니다. 만약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자동차 생산 단가도 오르고 농산물 가격도 오릅니다. 결국 당신의 식탁 물가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이 인프라 수준의 충격입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비용 체계가 동시에 재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 재조정을 미리 계산합니다. 에너지 기업의 이익 전망은 상향 조정됩니다. 방산주는 국방비 확대 기대를 반영합니다. 해운주는 운임 상승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반면 항공사, 정유 의존 제조업, 괴너지 소비 산업은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충격은 단기적 소음인가, 구조적 변곡점인가? 만약 1주에서 2주 내의 긴장이 완화된다면 이것은 당일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기업 실적 추정치가 조정되고 성장률 전망이 낮아집니다. 시장 변동성은 뉴스가 아니라 지속 기간에 반응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해상 보험료와 원유 선물 곡선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곡선은 미래의 가격 기대를 반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33km의 바닷길이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쟁은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류와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어디까지 전이될지에 따라 시장의 다음 장면이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유가 상승이 단순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더 위험한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는가? 그 그림자의 이름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포지션은 단순한 매수매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번 유가 급등이 2주에서 3주 안에 진정된다면 이것은 일시적 비용 충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마진이 줄어들지만 분기 실적 몇 번 조정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다시 성장서사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봉쇄가 8주, 12주로 길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가격에 전가합니다. 소비자 물가는 다시 5%에서 6%대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카드를 접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유동성 완화는 연기됩니다. 성장주의 멀티플은 압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체질 전환 국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지 힘든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이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1970년대에 가장 강했던 자산은 무엇이었습니까? 금, 원자재, 에너지 기업. 아예 반면 성장 스토리에 기대던 산업들은 긴 침체를 겪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동했습니다.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면 물은 가장 깊은 웅덩이로 모입니다. 시장도 같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미래 스토리에 돈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비용 충격과 긴축이 겹치면 돈은 현재 현금 흐름이 확실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순히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재정과 통화 정책의 균형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정부는 전쟁 상황에서 지출을 늘립니다. 국방비, 에너지 보조금, 공급망, 안정화 예산. 동시에 세수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는 확대됩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납니다. 금리는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할인율을 바꾸는 요인입니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미래 이익 가치는 줄어듭니다. 기술주가 타격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현금을 찍어내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반드시 1970년대처럼 흘러가는 것 아닌가?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두 가지 방어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의 셰일 생산 능력입니다. 하루 1300만 배럴이라는 생산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패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1970년대에는 중동이 공급을 조이면 서방 경제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둘째, 전략 비축유입니다. 미국은 하루 최대 440만 배럴까지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약 9,600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공급 쇼크를 흡수할 쿠션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A사주 이내의 상황이 안정된다면 유가는 급등 후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최악은 지나갔다는 신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주 이상 이어진다면 그때는 기업 실적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소비 둔화가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그때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펀더멘털 약화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뉴스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간, 듀레이션에 반응하고 있는가? 시장 충격의 강도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지속 시간에 비례합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국면입니다. 유가는 뛰었고 선물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지표, 고용 지표, 기업, 가이던스가 본격적으로 꺾였다는 신호는 아직 아닙니다. 즉, 우리는 가능성의 구간에 서 있습니다. 확정의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의 이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계산을 합니다. 비용 충격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중앙은행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이 모든 변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번 전쟁은 단기 리스크 프리미엄인가 아니면 체질적 전환의 신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시장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데이터는 감정보다 냉정합니다. 이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시장이 흔들립니다. 공포는 가능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성이 울린 직후 시장은 종종 방향을 바꿉니다. 왜일까요? 1991년 1월 17일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한 날 S&P 500은 하루에 3.7% 급등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당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주 만에 약 18% 상승합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개시. 직전 3개월 동안 약 14% 하락했던 시장은 침공 직후 바닥을 찍고 연말까지 30% 이상 상승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2.6% 급락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단기 저점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패턴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의 소멸입니다. 시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할인을 적용합니다. 이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주가는 내려갑니다. 이것이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면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확정됩니다. 역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마치 시험 날짜가 확정된 순간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계산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시장은 세 가지를 즉시 계산합니다. 첫째, 재건 수요입니다. 파괴는 곧 복구를 의미합니다. 인프라, 철강, 시멘트, 건설. 전쟁 이후에는 재건 프로젝트가 따라옵니다. 이라크전 이후 중동 지역 재건 계약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둘째, 정부 지출 확대입니다. 전쟁은 돈을 씁니다. 국방 예산이 늘고 에너지 안보 투자도 확대됩니다. 정부 지출은 GDP의 구성 요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듭니다. 셋째,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이래 1991년 걸프전 당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방어에 나섰습니다. 유동성이 공급되자 주식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오히려 호재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 전쟁이 좋아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확정되어 계산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월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소문의 사고뉴스에 팔라는 의미죠. 그런데 전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은 먼저 하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되면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대의 조정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 참여자 다수가 전쟁 나면 끝이다 라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이미 매도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가격은 충분히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제 전쟁이 시작되면 더 이상 추가로 반영할 악재가 줄어듭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포가 극대화되는 지점이 종종 가격의 극단과 만난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규모, 확산 범위, 경제적 파급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글로벌 체제를 재편하는 수준의 충격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의 지역 분쟁 사례를 보면 시장은 발발 이전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도 비슷합니다. 선물 시장은 이미 하락 압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방산주는 강세, 기술주는 약세. 전형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패턴입니다. 그런데 진짜 분기점은 여기입니다. 전쟁이 더 확대되는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제한되는가? 만약 확전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교전 강도가 안정된다면 시장은 최악은 피했다는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리스크 프리미엄은 빠르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되고 주요 산유국이 연쇄적으로 개입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한 반등 패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뉴스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에 반응하고 있는가? 데이터는 감정과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반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시장은 두려움에서 계산으로 이동한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번 상황이 과거 패턴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 것인가? 그 차이를 만드는 변수들을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 패턴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는가? 역사는 반복되지만 구조는 변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번 상황이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전과 다른 세 가지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입니다. 1990년대 초반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당시에는 제조업의 가치 사슬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개 국가가 얽혀 있습니다. 설계는 미국, 장비는 네덜란드, 소재는 일본, 조립은 대만과 한국. 이 복잡한 네트워크는 효율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취약성을 키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단순히 원유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합성 섬유, 비료, 정제연료. 이 모든 것이 제조 원계에 연결됩니다. 자동차 생산 단가가 오르고 농업 생산 비용이 증가하며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됩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회로판과 같습니다. 한 지점에서 과열이 발생하면 전체 회로에 전압이 튑니다. 과거보다 충격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습니다. 둘째, 미국의 셰일 혁명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미국은 중동 석유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하루 약 1,30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에너지 권력의 재편입니다. 과거에는 중동이 밸브를 잠그면 서방 경제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완충 장치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자국 내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 유가는 상승하겠지만 1970년대처럼 물리적 부족으로 공장이 멈추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전한 것 아닌가?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셋째, 전략 비축유와 정책 대응 능력입니다. 미국은 약 4억 배럴 이상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440만 배럴까지 방출할 수 있습니다. 아예 한국도 약 9,600만 배럴, 대략 6개월치 수입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집에 소화기가 있다라고 해서 불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화재는 진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이 얼마나 오래 타느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변수에 도달합니다. 시간 듀레이션. 4주 이내에 외교적 타협이나 군사적 통제에 성공한다면 시장은 과거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르게 축소되고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주, 12주 이상 봉쇄가 지속된다면 공급망은 실제로 타격을 받습니다. 기업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됩니다. 소비 지표가 둔화됩니다. 그때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실적 기반 하락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기업들의 이 분기 가이던스가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시나리오 싸움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맞는가? 기다림도 전략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모른 채 멈추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조건에서 시나리오를 바꿀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몇 주 이상 지속되면 내 포지션을 줄일 것인가? 유가가 $120를 돌파하면 업종 비중을 재조정할 것인가? 외국인 수급이 3일 연속 순매도로 전환하면 전략을 바꿀 것인가? 시장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만 당신은 조건부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봅시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일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에너지 패권 경쟁의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란, 사우디, 러시아. 각국의 이해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군사와 외교, 통화 정책과 직결된 전략 자산입니다. 이 말은 곧 이번 사태가 단기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블록화 블록 구조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투자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에너지 안보와 방산, 원자재라는 더 큰 흐름을 고려해야 할까요? 과거와 다른 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완충 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도 더 복잡합니다. 지금은 흑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과 기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가르는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분기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사태의 분기점은 어디입니까? 제가 보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4주입니다. 왜 4주일까요? 이 숫자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에서 나옵니다. 전략 비추균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루 최대 440만 배럴을 방출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완충입니다. 글로벌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비추균은 시간을 버는 장치일 뿐 구조를 바꾸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3주에서 6주 정도의 원자재 재고를 보유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실제 생산 차질이 발생합니다. 즉, 4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재고 사이클의 임계점입니다. 여기서 시나리오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4주 이내 긴장 완화. 이 경우 유가는 급등 후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와 운임 지수도 빠르게 안정됩니다. 기업 실적 추정치는 일부 조정되겠지만 이 구조적 하향은 아닙니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최악은 피했다. 그 순간 리스크 프리미엄은 급격히 축소됩니다. 공포에 던졌던 물량이 다시 흡수됩니다. 낙폭 과대 우량주, 특히 반도체와 플랫폼,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밸류에이션 복원입니다. 시나리오 B, 4주 초과, 8주부터 12주까지 지속.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일시적 충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이던스가 수정됩니다. 운임 상승이 실제 매출 총이익률을 압박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미룹니다.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성장주 멀티플은 압축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한 공포 반등 패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체질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은 에너지, 방산, 원자재처럼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단기 이벤트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적 국면 전환에 대비하고 있는가? 시장 충격의 강도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지속기간에 비례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선물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꺾였다는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의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갑니다. 4주라는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시장은 매일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유조선 통과량, 원유 재고, CPI 예상치, 기업 가이던스. 이 숫자들이 하나씩 쌓이며 내러티브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내러티브가 굳어지는 순간 자본의 방향도 굳어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만약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가 다시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올라갑니다. 원자력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인프라 가속, 방위산업 예산 증액,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건 주가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배분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4주는 단순한 기술적 분기점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책, 산업, 통화, 안보가 동시에 얽히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예측이 아닙니다. 조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4주인에 진정되면 공격적으로 갈 것인가? 8주를 넘기면 방어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특정 지표가 악화되면 현금 비중을 늘릴 것인가? 시장은 언제나 먼저 흔들립니다. 하지만 방향은 시간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을 가르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화요일 오전 9시 시장이 열립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마 시초가는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너스 3%, 심하면 마이너스 4% 수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수십 포인트가 순식간에 빠지는 그림입니다. 뉴스 자막은 자극적일 것이고 증권 앱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장은 개장 직후 개인의 공포 매도를 흡수하는 구조를 자주 보여줍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 당일도 그랬습니다. 장 초반 급락, 그리고 또 장중 저점 형성 후 회복 흐름.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개인은 뉴스에 반응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가격에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팝니다. 기관은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삽니다. 이건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기관은 자금이 단계적으로 집행됩니다. 외국인은 환율, 원자재, 글로벌 선물 지표를 동시에 보며 조건부 매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오전 9시에 봐야 할 것은 지수가 아닙니다. 수급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관이 선물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는지 보십시오. 만약 공포 매물이 쏟아지는 와중에 외국인이 흡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기 바닥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야 합니까? 전쟁 국면에서는 단기 수혜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방산, 에너지, 해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현대로템, 에너지 관련주, 가스공사, 정유사. 이런 종목들은 이미 강하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급등한 종목은 이미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포에 팔고 흥분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같은 실수의 반복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낙폭 과대 우량주입니다.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시장 전체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빠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상 밀린다면 그것은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심리적 과매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자본은 다시 성장 스토리를 찾습니다. 에너지와 방산은 당이 수혜일 수 있지만 장기 자본은 결국 생산성과 기술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전략은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 당장 전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30%, 30%, 40%처럼 나눠서 접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심리적 압박이 줄어듭니다. 시장이 더 빠지면 망했다가 아니라 더 싸게 산다는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멘탈 관리 전략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감정을 시험합니다. 급락은 두려움을 자극하고 반등은 조급함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일관된 원칙이 있다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자금은 어떤 돈입니까? 6개월 안에 써야 할 생활 자금이라면 이미 포지션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쟁이 있든 없든 변동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3년, 5년 이상을 보는 장기 자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공포는 단기 이벤트입니다.
성장은 장기 구조입니다. 지금 시장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공포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조건을 정하고 기다릴 것인가. 화요일 오전 9시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당신의 원칙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춰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심리, 에너지의 구조,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과거의 데이터, 사주라는 분기점, 그리고 화요일 오전 9시에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역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1990년, 2003년, 2022년. 전쟁은 언제나 공포로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비관적이었고 전문가들은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늘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격은 이미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었고 확정의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낙관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도덕이 아니라 확률을 반영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본은 언제나 한 가지를 추구합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 변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어떤 정책 대응이 따라오는지, 어느 산업으로 돈이 이동하는지.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방향은 정해집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봉쇄가 주이내에 종료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8주를 넘어가면 어떤 자산을 줄일 것인가? 외국인 수급과 금리, 유가가 어떤 조합을 보일 때 전략을 바꿀 것인가? 원칙 없는 공포는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원칙 있는 기다림은 가장 어려운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보상받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사태는 단지 한 번의 지정학적 충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너지 안보, 공급망 재편, 방위산업 확대라는 더 큰 흐름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당이 등락이 아니라 구조적 자본 이동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이 변동성에 흔들리는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구조를 읽고 포지션을 설계하는 전략가입니까? 시장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흔들림이 붕괴는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기 전에 진동일 뿐입니다. 공포는 시야를 좁힙니다. 데이터는 시야를 넓힙니다. 그리고 시간은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지금 당신의 화면에는 빨간 숫자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뒤에 있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어떻게 전이되는지, 정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얼굴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편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수익은 대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순간에 설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전환의 순간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공포에 휩쓸려 흐름을 따라가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흐름을 관찰하며 다음 파도를 준비하는 위치입니까? 시장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The ones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r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